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빈센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자 오늘 하루의 하나를 한번 시원하게 열어보게. 김치 냄새 너무 나죠?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고개 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아니요. 자, 근데 김치 냄새 맡으면 배고프세요? 아니요. 우리 빈센님 여러분 밥을 안 먹어요? 로봇인가 봐요. 아침에 밥을 안 먹는 분이에요. 뭘로 살아가요? 그러면 에너지는? 그러니까 아침에 먹어야지 네. 오래 사는데. 그럼 짧게 사시려고요? 아니 근데 이제 안 먹은 지가 꽤 돼가지고 음. 사이클상 한 십몇 년 동안 아침을 거의 그럼 못 점심은 드시죠? 아점 먹죠.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고. 저녁은 간헐적으로. 그럼 뭘로 에너지로 이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도 안 고프시고 하루 하나도 준비하셨으니까 바로 보도록 하죠. 김치 먹을게요. 네. 자, 하루 하나 보여주시죠. 네, 어저께 나왔던 수많은 경제 지표 중에서 어떤 것이 눈에 들어왔을까? 또한 미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라고 보면 어저께 제가 하루에 하나가 고용 없는 성장. 자, 오늘은 그것의 글쎄요, 뭐 중간 결론이라고 할까요? 생산성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 밥을 먹긴 합니다, 제가. 네. 하지만 적게 먹어도 계속해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제일 좋죠. 글쎄요, 미국은 이 AI 효과라는 것일까요? 결국 노동 생산성,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네. 2분기 연속 이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4분기 에버리지를 보면 무빙 에버리지를 보더라도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미국이 생산성이 증가하는 2026년 우리는 고용 지표를 주목하고 있지만 자, 고용 지표의 둔화가 미국의 성장률을 계속해서 이끈다면 뭐 우리 삶의 변화를 차치하더라도 상당히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네. 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도 좀 안 나오고 이러면은 이거 혹시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야라는 우려를 네. 일부에서 계속 할 수도 있지만 뭐 그게 뭐 단계적인 시장의 뭔가 출렁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리세션의 과거 데이터를 보면 결국 실업률이 가장 중심에 있거든요. 네. 따라서 2026년 초반에는 고용 지표와 결부돼서 다시 한번 경기가 화랑이지만 반대급부로는 리세션에 대한 우려도 왕왕 나타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자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밥 얘기했더니 역시 밥보다 투자하시는 분 맞다고. 밥투 예, 역시 많은 밥보다 시청 투자하시는 부탁드립니다. 분 맞고요. 맞습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빨리 노화가 오나? 그래서 근데 노화가 느리시구나. 그게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적당히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맞아요. 과식하지 않고. 에너지 막 쓰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과하면 항상 과유불급.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적당히 맛있는 걸로 오늘 아침 드시기 바라겠고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시다라고 하면 김치 주문해서 뚝딱 한 끼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김원입니다. 교수님도 아침 잘 안 드시죠? 뭐 금요일 날 아침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쵸, 못 그쵸. 먹고 집에서 좀 먹으라고 저희 집사람이 맨날 얘기를 해서 이제 가급적이면 먹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도 원래 이렇게 뛰어넘는 게 좀 익숙해 갖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연식이 되면 아침 식사가 별로 이렇게 땡기지는 않아요. 다들 우리 좀 전에 그 빈센트 박사님이 얘기한 그 생산성 네. 우리 애널리스트들은 그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나 이제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최근 나온 뉴스 중에 미국이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 대비 생산성의 증가가 어마어마하다. 그게 되게 중요한 뉴스고 저도 상당히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혁신적인 산업 구조, 그다음에 아주 다이나믹한 그 월가 자본시장, 그러니까 이제 자본 배치가 돈이 갈 곳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이 경제가 다이나믹하고 기업들이 아주 활력이 있고 밸류에이션 높게 받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되게.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는 이 우리 교수님의 이야기를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시장 상황이 네. 물론 이제 국장하고 미장하고 약간의 뭐 다른 결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미국 시장이 이제 연초 들어서 이번 연도에 이벤트도 되게 많고 그리고 시장 계속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 아까 보니까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과연 투자자들이 이거를 공포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뭘 보면서 투자해야 되는 건지 아이디어를 좀 살짝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것도 약간 이 밸류에이션 네.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미국과 한국을 같이 놓고
좀 비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오늘 영어 문장 그럼 바로 확인해 볼까요? 그 영어 문장이 좀 짧지만 약간 좀 테크니컬한 용어가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짧게 얘기하면 5개 단어인데 valuing cyclicals, 그러니까 경기 관련주를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하냐, of peak earnings. 그래서 그 경기 관련주는 부침이 되게 심하잖아요. 올랐다가 빠졌다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시클리컬한 경기에 민감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고 당연히 우리 기업 이익도 시클리컬하고 반면에 미국은 네. 서비스 중심의 경제고 최근에는 좀 바뀌었어요. 네. 설비 투자를 많이 하죠. 빅테크들이. 원래 미국은 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고정비를 많이 갖고 가는 것을 시장이 페널티를 매기기 때문에 자산 경량화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혁신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은 이익이 시클리컬 안 해요. 웬만하면 감익을 안 합니다, 되게. 네. 그래서 두 개의 국가가 좀 틀리고 여기 그 소속돼 있는 기업들이 틀린데 하여간 미국도 시클리컬한 주식들이 있죠. 반도체 주식들, 뭐 마이크론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3대 메모리지 종목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시클리컬 주식을 미국에서 볼 때 아니면 한국에서 볼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게 valuing cyclicals of peak earnings. 그래서 우리 이제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그 2026년 기업 이익 대비 뭐 퍼가 얼마다 그건 의미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peak earnings 이번 사이클의 이익의 정점이 언제이고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네. 어차피 주가는 선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가 피크이면 당연히 올해 이익을 갖고 밸류를 해야 되는 거고 내년 2027년이 피크이면 그걸 갖고 밸류를 하는 거고 어떤 애널리스트는 2029년이 피크 어닝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크 어닝스에 대한 가정이 그러니까 한국 기업은 거의 기본적으로 피크 어닝스에 대한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별 기업이건 시장 전체를 보건. 좀 뭐 복잡한가요? 아니요,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냥 기계적으로 저희가 밸류에이션 할 때 올해 아니면 내년에 컨센서스를 갖고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보통인데 그러지 말고 기업마다 다 사이클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이 사이클, 이 지금 상황의 피크가 언제인지를 가지고 와서 그때 시점으로 밸류에이션 하는 것이 좀 더 그러니까 리즈너블하다. 사람들이 잘못 얘기하는 게 요즘 퍼가 더 내려갔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저같이 올해 시장을 본 사람은 오히려 피크 어닝스에 우리가 가까이 온 건가 이제 그런 걱정을 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막 성장주 이야기할 때도 네. 그렇고 막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요새 그 얘기를 주변에서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어. 요즘에 다들 좀 뭐 불안해하나요? 또 불안해하나요? 난 이해를 못하겠네. 아유, 옆에서 불안하다는 말에 비읍도 못 꺼내겠네. 그러니까 성장주는 장기 성장성 대비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고 네. 시클리컬은 피크 어닝스 대비 우리가 얼만큼 남았나 그리고 다가올 피크는 언제이고 얼만큼 높은가 그거를 항상 가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되게. 네. 자, 그 가운데 오늘 또 주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트럼프 이야기 그리고 스타벅스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주 이야기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지금 뭐 국내도 우리 6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경제는 상당히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데 여론이 되게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무리수를 엄청 두고 있어서 뭐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던 연준의 독립성 의장 선거를 앞두고 그다음에 주택 시장에 뭐 최근에 뉴스플로우에도 많이 나왔지만 사모펀드들이 메인 플레이어로 들어와서 미국의 단독 주택들을 사기 시작했어요. 단지 전체를.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중단시키겠다. 강제적으로. 이제 이런 뉴스들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화제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아는 그 뉴욕시티에 사는 그 젊은 분이 요즘 루이스 인 커피 자주 간다 그러더라고요. 뉴욕에서 여기서 매장을 작년 하반기에 5개를 열었고 맞아요. 아주 메인인 그 뉴욕
대학 근처 같은 핫한 쿨한 플레이스 같은 데 열어서 소업 쪽, 뭐 NIU 쪽, 그러니까 뭐 엄청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많잖아요. 가격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할인을 주고 그래서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문도 결국은 중국 업체들이 미국 업체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서 스타벅스는 참 지난 5년 동안 주가가 한 20% 빠졌어요. CEO도 새로 발탁을 했는데도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장기 전망을 근거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밸류에이션 하는 걸 한번 보고 그거를 국내 뭐 삼성, 하이닉스랑 좀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트럼프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번 연도에 중간 선거가 11월에 예정돼 있죠. 그래서 그 미국에서 그 프리딕션 마켓이라고 어떤 중요한 이벤트에 대해서 베팅을 해서 그게 꽤 인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이 펄리 마켓이라는 데 들어가서 보는데 가장 요즘 인기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누가 될 것인가. 근데 케빈 월시랑 케빈 해셋 이 두 사람이 지금 이제 숏리스트된 최종 두 명이라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얼마 전에 보도를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펄리마켓에 들어가서 보니까 승률이 둘 다 똑같습니다. 네. 39% 가까. 그러니까 진짜 박빙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그 이벤트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뭐 공식적으로는 안 그렇겠지만 두 사람을 불러놓고 따로따로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충성을 요구를 할 거예요. 당연히. 충성이라는 것은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정부가 행정부가 원하는 금리 인하를 과감하게 하기를 약속을 받아내는 사람을 지명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주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이거는 전개가 될 수 있다. 누가 되든 간에. 네. 근데 케빈 허씨가 쿠팡 관련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거버넌스 포럼이 이번 주에 논문을 썼는데 네. 케빈 월시가 엄청나게 그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 뭐 스탠포드 학부 나오고 하버드에서 법학 JD 뭐 박사학위 비슷한 그런 최고의 학위를 받고 네. 뭐 미국 그 대통령 경제 자문 보좌관도 하고 뭐 진짜 거물입니다. 근데 쿠팡이 최근에 뭐 국내에서 여러 가지 화제,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만 여기 우리 김범석 의장이라는 제 왼쪽에 있는 분. 근데 제가 이사회를 보다 보니까 여기 사회이사 중에 하나예요. 케빈 월시가. 그래서 현재도요? 지금도요. 물러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실제 우리가 11월 말부터 쿠팡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쿠팡 경영진도 문제지만 이렇게 고객이나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되고 주가가 한 20% 가까이 하락했거든요. 그 이후로. 그러면 이제 이사회가 전면에 나서서 이것을 주도하고 이 김범석 의장이 문제가 많으니까 당신은 빠지고 우리 이사회가 주도 중심이 돼서 회사를 바로잡고 주주를 보호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장기간 침묵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는 물론 트럼프가 이거 갖고 따지지는 않겠죠. 근데 사회이사들이 독립이사들이 급여가 5억씩 됩니다. 근데 아무 액션도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한테 이런 점도 좀 봐라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조금 하여간 밖에서는 알기는 어렵지만 이런 면도 있는 양반이다. 이제 그런 이게 만약 얘기. 쿠팡이 미국에서 서비스를 했다면 분명히 지적하고 문제시시 할 수 있지만 이게 좀 당연하죠. 미국에서 서비스하는 기업이 예. 아니기 때문에 예. 큰 뭐 화두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또 대관 뭐 홍보 잘한다 그러는데 또 이런 분까지 영입해서 독립이사를 시킨 거 네, 보면 네. 상당히 이런 또 수가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놓쳤던 부분인데 언제부터 이사가 된지가 또 갑자기 궁금해요. 한 3, 4년 됐어요. 아, 그러면 자, 이어서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저희도 앞에서도 뉴스로 전해드렸는데 기관에게 주택 매입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는 것을 좀 막기 위한 이런 그렇죠. 조치인가요? 제가 좀 이따 그림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미국은 뭐 우리 같이 아파트가 많은 건 아니고 단독 주택이 대부분 주거 형태인데 대도시 같은 데는 이제 큰 필지를 쪼개서 거기에 몇백 개, 몇천 개 가구를 큰 디벨로퍼가 져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통째로 사모펀드, 블랙스톤 같은 데가 다 삽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데 보면 월 기준으로 한 30만 가구 정도가 거래가 되는데 연 기준으로 한 400만 가구쯤 되죠. 근데 그중에 3분의 1을 인베스터에는 이런 사모펀드, 기업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자는 한 60-70% 되고 투자자는 한 30-40% 되는 꽤 시장이 양분이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블랙스톤, 세계에서 제일 큰 KKR, 블랙스톤, 뭐 칼라일 이런데 네. 가 이제 크죠. 근데 여기가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진입을 몇 년 전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M&A 시장, 바이아웃 시장이 조금 주춤하니까 그 리스크는 좀 작지만 캐시플로우 창출이 안정적인 인프라, 거주형 모기지를 이용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주형 주택 시장 이런데 이제 많이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블랙스톤은 이미 펀드에서 그러니까 블랙스톤 펀드가 보유하는 거죠. 그 단독 주택이 한 2-30만 가구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기관 투자가들은 이제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은 단독 주택 매입을 금지시키는 그런 행정 명령을 하겠다. 상당히 그 큰 빅뉴스예요. 그날 아마 이 방산주들도 배당하고 자사주 소각하지 말고 투자해서 미국 국방에 기여를 해라. 근데 어제 국방비를 또 50% 늘린다고 네. 발표를 했지. 이것들이 다 이제 맞물려 있는데 블랙스톤 주가가 그래서 그저께 5% 빠져 5.5% 빠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시장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고 인위적으로 오르는 집값에 대한 가수요를 이제 좀 억제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되게. 이게 집값이 사실 최근에 계속 우하향 추세를 밟고 있잖아요. 그럼 추가적인 하락을 이야기시켜서 이제 물가를 지금 다 낮추려고 유가 부분도 그렇고 집값 부분도 그렇고 트럼프가 뭔가 원하는 대로 핸들링이 좀 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죠. 뭐 모든 원래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내가 공권력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이 가수요를 억제를, 그러니까 수요 부분에 이제 손을 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되게 비상 조치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미국은 특히 공화당은 원래 이렇게 개입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정부인데 특히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런 얘기를 했죠.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구가 하우스홀드가 개인이 사는 거지 기업이나 펀드나 투자가가 이렇게 사서 인위적으로 수요를 형성하는 그런 그 마켓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베드룸, 4베드룸, 2층 집이 미국의 이제 일반적인 주거 형태고 큰 필지를 몇백 개, 몇천 개를 쪼개서 요런 집들을 비슷하게 쫙 그 짓는 거가 요즘 대표적인 형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펀드들이 그냥 통째로 다 산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이것도 그 올해 미국의 내구재 중에 가장 큰 거, 집 다음으로 큰 게 자동차죠. 올해 자동차 그 시장이 조금 위축될 것이라고 한 것도 affordability.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살 수 있냐 소득 대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집도 affordability 문제가 되면서 저도 이 데이터는 약간 놀랐는 게 그 집값이 구조적으로 지난 한 10년 동안 상승을 해서 만 40세가 돼야지 이제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게 평균 미국의 그 가구의 어떤 형편이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미국도 국내는 더 심각하지만 이런 문제가 일반 뭐 미국 시민들한테 되게 심각한 문제다. 이제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업의 단독주택 구매가 데이터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최근에 늘어난 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네. 여기가 이제 그 지난 2018년 이후로 월 단위로 위에 빨간 선은 non-investor,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죠. 그러니까 뭐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큰 집으로 옮기는 실수요자가 매월 사는 것이고 그 밑에 파란 선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인베스터. 여기에는 이제 펀드, 사모펀드, 기업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텐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하여간 그 투자자들이 전체 시장의 한 3분의 1쯤 차지하니까 미국은 실제 일드가 꽤 높습니다. 한 4-5%씩 나오는 데들이 많거든요. 네. 레버리지를 두세 배 얹으면 토탈 리턴이 꽤 많이 나오니까 이런 사모펀드들이 들어오는데 인위적으로 가수요를 그러니까 억제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런 아이가 좀 무리하는 그런 그 정부의 개입이 제 생각에는 올해 내내 중간선거 전까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스타벅스 이야기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주가 앞서서 이제 루이싱에 대한 이 말씀하셨는데 몇 년 전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한 6, 7년 전? 그때도 이제 루이싱 커피가 스타벅스에 뭔가 아성 무너뜨릴 것이다 뭐 이러는데 사실 중간에 루이싱 커피가 그 회계 문제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 상장 폐지되고 그렇죠. 뭔가 이제 사라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최근에 뉴욕에서 엄청나게 부활을 하면서 스타벅스는 더 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전 세계적으로 매장이 한 4만 개쯤 있고요. 중국의 커피 체인의 맹주인 루싱 커피, 그러니까 영어로 럭킨 커피라고 네. 하는데 여기가 이제 중국 중심으로 2만 4천 개가 있어서 중국은 이제 스타벅스는 이미 포기하고 그 지분을 로컬 펀드한테 팔았어요. 네. 국내도 보면 이마트한테 이제 좋은 조건으로 스타벅스 입장에서 되게 좋은 조건으로 팔았죠. 그게 거꾸로 이마트 입장에서 딜을 되게 잘못한 겁니다. 우리 정영진 회장은 항상 급해서 딜을 잘 못해요, 되게. 근데 그 스타벅스가 최근 보면 지난 7분기 동안 미국에서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역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실제 트래픽이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고 중국도 거의 내다 주고 중국 업체한테.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지난 5년 동안 주가를 보면 한 20% 하락했고 미국 주가는 기본적으로 좋았는데 근데 원두 가격이 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이 고객들이 원하는 그러한 가격에 맞춰서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공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공감을 하고 요거는 국내 경제지에 나왔던 걸 제가 이제 사진을 갖고 오는데 여기 루이싱 커피는 역사가 10년이 안 됩니다. 2017년에 설립을 해서 네. 2019년에 나스닥에 입성을 했고 아까 우리 여앵커 얘기한 것처럼 2021년인가 회계 부정 네. 사태가 돼서 퇴출 당했죠. 네. 그래서 회사가 일단 파산하고 새로 인수를 제3의 펀드가 중국 펀드가 인수를 해서 이제 컴백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미 여러 가지 영업이 호전이 되고 있고 미국의 나스닥에 다시 재입성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밸류에이션을 봤더니 스타벅스는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도 이익 하락폭이 더 커서 퍼가 높아요. 36배. 그리고 럭킨 커피는 한 15배. 이제 이 정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 본토를 이제 럭킨 커피가 본격적으로 진출을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뉴욕 사는 그 젊은 분이 이제 럭킨 커피를 가봤는데 너무 좋다고 자기는 뭐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디지털 앱을 모바일 폰에 깔아서 여기서 주문을 하고 픽업과 실제 사람하고 대면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할인 쿠폰을 많이 줘서 한 2, 3불이면 실질적으로 커피를 살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젊은 세대들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스타벅스도 사실 그 사일렌 오더라고 사일런스 있는데 오더. 미국에는 그게 없나? 미국은 원래 스타벅스의 장점이 대면에서 그 대면을 하면서 뭐 웃고 텀 오늘 어떠냐 뭐 그런 말 거는 건데 커스터마이징하고, 젊은 사람들은 또 그거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신세대한테 이게 또 네. 어필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되고 그러니까 네. 제가 최근에는 뉴욕을 좀 안 가고 예전에 갔을 때 약간 좀 불편했던 것은 뭐 겨울이기도 했지만 이제 네. 화장실 아, 항상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럼 스타벅스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서 뭐 시키고 뭐 하면 되는데 여긴 좀 루키는 좀 열어주나. 화장실은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공개해서 이렇게 아니면 편하게. 디지털 스타벅스- 앱에 그러니까요. 패스워드가 네. 뜰지 모르죠.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사실 이제 문화를 전략이. 판다, 문화를 판다라는 그렇죠. 것이 맞아요. 컨셉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진출이 의미하는 게 뭘까라고 계속 생각했다 보니까 그런 좀 간편한 문화가 좀 바뀌나 싶어서. 그러니까 미국의 스타벅스가 사실 작년부터 막 쇄신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매장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전략들을 다양하게 추구했잖아요, 그렇죠. 대표들. 근데 루이싱 커피는 반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빠르게 네. 주문할 수 있고 빠르게 픽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략이 비즈니스 다른 것 모델이 같아요. 네. 완전히 틀리죠. 근데 하여간 결론은 미국에서 언론이나 여러 인플루언서들의 코멘트가 괜찮습니다. 예, 스타벅스가 더 긴장을 해야 될 것 네, 같다. 네. 그리고 완전히 비즈니스 모델이 틀리다.
이번에 이제 드림 투어로 뉴욕 가시면 여러분들 꼭 루이신 커피와 스타벅스를 같이 좀 비교해서 한번 여기 누려보시면 저 좋겠습니다. 그 사진 이게 올린 게 이제 그 뉴욕시티에 있는 아, 아. 매장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생긴 거. 오, 인테리어도 예쁘네요. 그래서 로케이션도 상당히 좋은데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5개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이제 입소문이 타겠죠, 되게. 제일 전 놀랐던 게 스타벅스가 문을 닫았던 그 구역에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장소에 루이신 커피가 들어왔대요. 그런 뉴스를 저는 그 얘기 또 처음 접하면서 들었네. 그래요? 스타벅스가 문을 닫았는데 루이신 커피가 들어와서 될까 했는데 엄청 잘 된다. 그런 게 이제 헤드라인이었는데 고객이 느끼는 건 다른 경험이니까 그렇죠. 그게 또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이런 변화가 과연 이제 어떠한 판도를 앞으로 만들어내게 될지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오늘 이야기 이거 성장주역인가요? 반도체 이야기. 요것도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두 질문이죠? 분한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거 시험 반도체나 문제 이제 음. 우리 방학이니까 음. 학생 아닌 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반도체 같은 이제 경기 민감주는 기본적으로 사지선다니까 네. 뭐 확률은 25%입니다. 언제 매도해야 수익이 극대화될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 삼성전자 13만 원 돌파하고 뭐 하이닉스 70만 원 하면서 네. 뭐 사야 되는 얘기도 있지만 들고 있는 분들이 이거 팔아야 되나? 그 일찍 판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 매도해야지 수익이 극대화되냐? 첫 번째 퍼가 낮을 때, 두 번째 퍼가 높을 때, 네. 세 번째는 단기 매매는 어렵지만 장기 보유하면 한 10% 이상은 간다. 수익이. 3번인가? 4번 수익을 내기 어렵다. 1번 아니면 2번 같은데 아까 제가 살짝 이야기했었던 네. 그 이야기 그래서 사지선다에서 고르려면 음. 굳이 팔아야 된다면 음. 글쎄 제가 만약에 들고 있는데 판다라고 네. 하면 하여튼 더 이상 수익 내기 어렵겠구나라고 하면 팔 것 같기도 합니다.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느꼈을 때 그래서 뭐 우리 또 학생들 중에는 답을 2개 적는 학생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어. 외국 학생 중에. 네. 정답은 뭐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정답은 1번. 그쵸. 퍼가 낮을 때.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판다. 왜냐하면 뭐 이런 이제 여기 얘기하죠. 보면 약간 역발상으로 음. 그 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실제 우리 작년 초만 해도 반도체 회사도 국내에서 적자 거의 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익이 안 나서 퍼가 없을 때거나 이익이 너무 적어서 실제 주가가 그때 낮지만 이익은 더 훨씬 작아요. 그러면 퍼가 실제 높습니다. 퍼가 높을 때 이런 주식을 사서 그러니까 사이클이 올라갈 때 기하급수적으로 주가가 삼성전자가 3배 가까이 올랐죠. 하지만 이익은 바닥에서 그거보다 5배, 10배 이렇게 오릅니다. 되게. 그래서 실제 퍼가 높을 때 매수하고 피크 어닝스에 가면 퍼가 급격하게 낮아져요. 네. 그래서 퍼가 낮을 때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피크 어닝스가 이번 사이클에 이게 고점이 언제인지 가정을 내가 하고 아니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판단을 하는. 그래서 일반 투자 흐름과 좀 거꾸로 가는 우리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좀 어려운 게 네. 시장 전체가 약간 이렇거든요. 우리는 시클리컬 하니까. 그래서 한국 시장이 우리 투자가분들이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게 우리가 거버넌스가 안 좋아서 좀 망가진 면도 있지만 이러한 시클컬한 그 트레이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미국 투자가 쉽다고 우리 투자가들이 생각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네.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역발상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그 그림을 보면 이 사이클이 크게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현재라고 오른쪽으로 보면 다음 정점에 좀 몇 달 전에 지금 현재라고 이제 가정을 가령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는 다음 피크가 언제냐. 그래서 when 언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반도체로 얘기하면 2026년이냐? 금년에서는 하반기냐? 아니면 2027년이냐? 아니면 이게 2028년까지 가냐? 그런 when을 찾는 거고 과거 정점. 그러니까 과거 정점 대비 이번 정점은 얼만큼 높은지 그 두 가지예요. 근데 뭐 이 두 가지 알면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기와 요 기울기. 두 개가 네. 가정상 되게 어렵고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뭐 계속 틀리는 이유는 생리적으로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서로 눈치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맞히는 것보다 다른 애널보다 나는 잘하면 돼. 상대적인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익이 상향 조정될 때는 그 후행에서 항상 애널리스트들은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뭐 올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150조 원을 넘는다고 해도 애널리스트는 지금 뭐 포캐스트 평균을 보면 110조, 120조 삼성전자 나오는 게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애널리스트의 생리를 예상을 해야 된다. 근데 뭐 우리 삼성전자 지금 4분기 그러니까 20조 영업이익이 나왔으면 올해는 뭐 150조는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1단계 피크 어닝을 찾고 또 2단계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마이크론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네. 삼성전자에 익숙하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해보면 항상 주가는 그 리얼리티, 그러니까 기업이익 현금 흐름을 그 선반영하죠, 선행하죠. 그래서 선행성이 한 6개월에서 한 12개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유념해서 우리가 2단계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주가가 과거 10년 동안 보면 그 주가의 피크가 2017년하고 2021년 두 번 있었어요. 네. 2017년은 주가 정점이 57,000원, 2017년 11월 그 다음에 해 기업이익은 피크를 쳤고 이때 피크 어닝스 대비 퍼가 8배, 9배 정도 됐고 이때는 영업이익률이 24%. 어제 발표된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22%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이클에서는 이거를 마진 측면에 있어서는 뚫을 것입니다. 네. 뭐 훨씬 더 뛰어넘겠죠. 그 다음에 2021년은 좀 약한 피크 어닝스가 왔는데 이때는 우리 기억하다시피 96,000원을 2021년 1월에 찍었는데 한 6개월, 12개월 후에 이제 어닝스가 피크를 쳤죠. 이때는 피크 마진이 18에서 19%좀 미약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가령 우리가 뭐 이번에 피크 어닝스가 150조 원이라 삼성전자가 순이익을 120조 원을 잡으면 우선지 포함한 삼성전자 시총이 900조 원이에요. 퍼가 7.5배쯤 되는데 네. 공교롭게 다음 페이지가 이제 마이크론입니다.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추정치인데 여기 아까 우리 여앵커 얘기한 공매도 비중이 한 2.3%. 그러니까 엄청 손해를 많이 보고 있었을 거예요. 네. 공매도 친 사람들은. 여기서 피크 어닝스가 언제죠? 그러니까 2027? 바닥은 2024년 파란 걸로 표시한 바닥일 땐 EPS가 1달러인데 네. 2027년에 39달러. 네.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서 40배 오르는 거예요, 이익이. 그러니까 이만큼 이익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2027년이 피크 어닝스라고 하고 근데 여기는 이제 회계 연도가 8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340달러인데 피크 어닝스 39달러로 나뉘면 밸류에이션이 여기도 8.5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좀 비슷하죠. 근데 단순히 우리가 이제 제가 퍼가 낮을 때 팔아야 된다 그러는데 아직 주가가 다 왔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이익이 더 상향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슈퍼 마진 아니에요, 이번이 과거에는 경험 못한 슈퍼 마진으로 우리가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피크에서 그다음에 바닥으로 추락을 보통은 하는데 이번에는 그 추락의 정도가 아주 완만하면 높은 밸류에이션이 더 유지가 될 수도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고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 뭐 더 헷갈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이제 논리를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과 미국 시장을 좀 비교하면 어때요? 우리나라에서의 그 말씀하셨던 논리가 제대로 통하나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거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네. 건데, 그러니까 한국, 일본, 독일 약간 제조업 근간의 국가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를 지향하고 그냥 모든 그 부품업체를 내가 다 갖거나 아니면 나의 우군으로 이제 만들려고 그러고 그 결과 엄청나게 자본집약적인 모든 공장을 내가 소유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고정비가 많으니까 붐 앤 버스트 이게 이제 등락이 심한 사이클을 만드는 거고 시장은 되게 싫어합니다. 페널티를 부과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원래 구조적으로 좀 낮습니다. 거버넌스 문제가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이런 자본집약적인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은 기본적으로 큰 위기, 그러니까 뭐 2008년에 금융 위기 아니면 코로나 터졌을 때 2020년 이럴 때 빼놓고는 기본적으로 감익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2022년에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그 해랑 그 다음에도 감익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꾸준히 올라서 시클리컬하게 밸류하는 건 아니고 자산 경량화 모델인데 최근에 월가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게 최근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잖아요. R&D 투자는 많이 했는데 설비 투자 이렇게 하는 건 지난 2, 30년 동안 미국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페널티를 지금 부과 안 하고 있거든요. 빅테크나 시장 전체로.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재미있는 거고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혹자는 미국의 역사 속에서 철도를 깐 다음에 이렇게 인프라를 투자 많이 한 적은 없다라는 얘기도 그렇죠. 많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의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인센티브를 줄지 아니면 페널티를 줄지 아직은 좀 기로에 있다. 이런 근데 말씀. 아직은 밸류엔상으로는 시장은 페널티를 절대 부과 안 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월가는 자본주의학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싫어합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도 금요일에 이 관련한 내용을 저희가 심층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 금요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안경은 어디서 산 거예요? 이거 산 거 아니고 아버지 안경인데 저 아.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안경 중에 크로마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안경 없고 아버지 안 쓰시길래 쓱 빼가지고 제가 딱 쓰고 왔습니다. 요즘 안경으로 이미지 변신하느라 노력하고 있어요. 약간 뉴요커 느낌 내고 싶어서 근데 뉴요커 여러분 못 가지만 여돈 앵커 직접 보면 얼굴이 요만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얼굴을 안경으로 바꿀 수 있다. 모든 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뉴요커가 되고 싶은 여돈인데요. 여러분은 직접 2월에 미국 가셔서 뉴요커 되세요. 아니 빈센님도 뉴욕 가신 지 오래되셨다고. 네, 오래됐어요.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저도 10년 전에 가고 못 가봤어요. 근데 요즘엔 다 유튜브로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뭐야 직접 가세요. 아니 유튜브로 보는데 그게 네. 보완제가 될 수 있어요. 유튜브로 보는 거와 직접 체감하는 건 다르죠. 아 다르죠. 여행은 체감입니다.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글로벌 드림 투어에서는 일반적인 그냥 관광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2월 황금 연휴에 떠나는 뉴욕, 보스턴 그리고 상해 투어 저희가 선착순으로 지금 모집하고 있죠. 이름이 글로벌 드림 투어예요. 왜 드림이겠어요?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들의 꿈과 희망을 좀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드림 투어라고 명명을 했고요. 유명한 그런 학교 있죠. 뭐 하버드, MIT, 예일 뭐 이런 학교의 재학생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상해 관련해서 무슨 학교죠? 이름을 까먹었는데 복단대인가? 네. 제가 뭐 상해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이제 유명 학교의 재학생들하고 직접 학교 생활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준비했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현직자를 만나서 관련한 업황 이야기도 직접 모두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제시하는 글로벌 드림 투어 열심히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영상 하단 링크나 아니면 바로 문의하기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